자, 그러면 강해군의 이제 그 정책 부분을 이제 할게요. 이 강해군 정책 부분은 예전에 그 임진왜란과 관련돼 가지고 한 문제 잠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북 정책, 그러니까 대북하고 관련돼 갖고 한번 풀어봤었죠. 예. 그래서 한 두 문제 나온 것 같은데, 또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은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보면요. 강해군이 집권할 때는 대북이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주활동을 통해서 이게 정권을 참여했고, 정권을 장악을 했고, 대북이 이제 집권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처음부터 뭐 독재를 했던 건 아니에요. 강해군 때 대북이. 근데 무슨 사건에 의해서 이제 달려졌냐면 객추 곡사를 계기로 해갖고 대북이 일당 독재가 일어나거든요. 그건 좀 뒤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자, 대북이 이제 집권하자 혜택 변천의 문제를 제기했죠. 혜택 변천은 뭐냐면 이현적과 이항을 평화시키고 문무종사를 삭제하고 누굴 높이냐면 그 조식을 높인 거야.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남인과 서인들의 지지를 상실해. 왜냐면 이제 그 조식은 그 대북의 영수지만 실제로 소수파죠. 근데 이항과 이현적 같은 사람들은 이제 남인 계통의 그 우대를 받는 사람이고 주요 이제 그 학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둘러싸고 이제 살인들의 어떤 지지의 전반적인 상실을 불러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폐모살제 문제가 들어갔는데, 폐모살제가 계기가 됐던 사건은 객추곡사예요. 그래서 이 객추곡사를 이제 칠서지옥, 칠서의 난, 이렇게 했는데, 이 객추곡사는 왜 일어났냐면, 요때 이제 그 7명의 서자가 그 당시 그 도둑 문경세제에서 상인을 죽이고 은 수백 명을 약탈한 강도 사건이에요. 근데 원래 이거는 그냥 강도 사건인데 이걸 일종의 시국 사건 꾸몄죠. 그래서 이제 대북받았던 이인철이라는 사람과 그 김계, 김창호 이런 사람들이 포도대장이었던 한의기하고 짜가지고 이것을 이제 어떤 사건으로 꾸몄냐면 영창대군 추대 사건으로 꾸민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그 영창대군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죽게 돼요. 그 영창대군도 그 당시 이제 유폐됐다가 죽게 되고, 그리고 임국대위도 서봉에 유폐되죠. 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유폐됐고요. 자, 이것이 나중에 인주반정의 명분을 제공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북인의 특징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요거는 학연성이 되게 희박하고 훈척계가 되게 다양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북인이라도 이제 그 안에는 대북인 조식계열, 그다음에 서북인 서경덕계열, 소북인 서경덕계열,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훈척계열이 이제 그 정치에 몰락하면서 어디에 들어갔냐면 북인 세력 안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단 세력도 구성이 됐다는 거죠. 예. 자, 그 북인의 분열을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강해군 세정책봉을 둘러싸고 훈축계의 어떤 입장 차이를 둘러싸고 대북과 소북을 나눴고, 대북은 조식, 현실주의자, 훈축계열, 강해군을 지지했고요. 소북은 서경덕 계열이고 영창대군을 지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훈축 정치의 간여 비판, 순수성을 유지했다. 그래서 나중에 인조반정이 일어날 때 이 소북 계열도 한파가 그 인조반정 같이 해요. 예. 그리고 대북도 초창기 때 소북을 많이 죽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소북은 나중에 인조반정 이후에 몰락을 해요. 정치 세력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말처럼 어느 세력에 편입됐다고 그러죠? 남인. 이들이 이제 이들의 후손이 근기 남인 출신이야. 예. 자, 그 다음에 국내 정치를 이제 보면요. 자, 강해군의 국내 정치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전후복구 사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부국강경책을 이제 추구해갖고 임진왜란 때 양안과 호정이 많이 불타 없어졌죠. 그래갖고 그걸 다시 작성해서 국가재정 수입에 기반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곽과 무기를 수입해요. 그래서 청나라가 침입할 걸 대비해가지고 성곽과 무기를 수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고를 보수하는데,
요때 이제 그 뭐냐면 임진왜란 때 창덕궁이니 창경궁이니 경국궁이니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선조 때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 오늘날 덕수궁 아시죠? 덕수궁이 예전에 이제 정릉동 행궁이라고 했어. 그리고 서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목대비가 유폐된 곳이 서궁이에요. 예. 그 원래 정릉동 행궁은 이제 예전에 가지고 얼산대군 직접 무너뜨려 갖고 이제 만든 건데 여기가 너무 비좁아. 그 왕권이 그 뭐냐면 위신도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궁궐 사업을 했어. 근데 이상하게 경복궁을 이제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경복궁을 복원을 안 시켰어요. 왜냐면 미신만 있고 거기에 집터가 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창덕궁, 창경궁, 그 다음에 지금 없지만 이제 인덕궁 이런 궁궐들을 이제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희궁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복원 사업을 했는데 자 이것이 나중에 많이 많은 거야. 왜냐면 창덕궁과 창경궁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는 보고 나오면 좀 그렇든 해도 경희궁, 인덕궁 여러 궁궐들 만들려니까 왕권을 가시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다. 그래서 백성들을 뭐냐면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그 강해군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있고 자, 그 다음에 문화정책을 보면 이제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했죠. 허준의 동의보감은 그 언제부터? 선조 때부터 했다가 이제 허준 때 강해군 때 완성이 됐다. 허준은 중인 출신으로서 특이하게 당상간 2품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동의보감은 그 항약보급 운동과 관련됐다고 했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설명할게요. 하여튼 그 다음에 사고를 정비했다. 그래갖고 이제 전주 사고만 남았는데 그걸 다시 복사해서 어디로 옮겼다? 이제 도성이 아니라 사주로 옮겼죠. 춘추관 사설 제외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대동법을 실시했다. 대동법은 이제 양반대 기득권을 침해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한 100년 동안 실시를 했는데 그 출발점을 이뤘던 것이 이제 그 뭐냐면 강해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대외정책을 보죠. 그 명가후금사의 중립정책을 이제 추진했는데 그 당시 후금이 등장하니까 명가 후금의 양다리 가운데서 절제 중립정책을 실시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멍의 사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후금을 배척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대륙의 정세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했는데 자. 요번에 강해군이 이제 싸우다 보니까 그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 안 된다. 임진왜란 이후에 이 국토가 피폐됐잖아요. 그 전쟁의 참혹함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청나라, 명나라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명나라가 매번 요청을 하거든요. 번번 거절해.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번 거절하고. 그래서 나중에 명나라가 화가 나가지고 너 만약에 계속 파견 안 해주면 너네 먼저 치겠다. 청나라 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감옥림을 시켜가지고 15,000명 정도에 파견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감옥림 파견할 때 이제 몰래 불려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당한 시기에 봐서 항복해라. 그게 이제 있는데 그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그 연료실 기술에 적혀있는 야사인데 그 연료실 기술 누가 썼죠? 이긍이죠? 이긍이 노노 출신이에요. 이 답이 나오죠? 노노는 그 대북하고 척을 줬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에서 이제 노무현이 NLL 포기하겠다 그런 소리? 그런 거와 비슷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적당히 대처하는 것이었지, 유형이 대처하는 거지, 항복해라 그런 말은 없었어. 근데 이제 왜냐면 항복을 했으면 처음부터 항복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산후전투에서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그때 8,000명이나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7,000명 남기고 그때 가서 항복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항복하라고 지시받았으면 항복을 했겠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야. 근데 왜 강홍님을 파견했냐? 강홍님 파견 이유가 있어요. 강홍님은 이제 무관 출신도 아니고 문관 출신도 아니에요. 양반 출신도 아니야. 뭐냐면 중국어 통역 출신이야. 그러니까 중인 출신이야, 이 사람은. 역관 출신인데 왜 파견을 했어요? 중국을 알고 좀, 만주를 좀 아니까,
이게 이제 명나라하고 청나 싸우는 과정에서 이에 대처할 수 있잖아. 언어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강호님이 이제 항복을 하도 그 후에 이제 그 강호님을 통해서 후금에 대한 정보를 되게 많이 얻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근데 원래 중립 정책은 이제 그 강해군과 대북 정권이 추진했다고 돼 있지만 실제 대북 정권에서 반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북하고도 이게 갈등이 깊었고 나중에 강해군 말년에 들어가면 거의 고립됐다고 보면 돼요. 강해군이. 예, 이런 것 때문에. 자, 하여튼 이런 정책들을 했다. 그 다음에 일본과 기후협정을 체결했다. 체결하기 어려웠지만 그 대마도의 요청도 있고 또 일본이 그 당시 에도막고였죠. 그리고 왜 기후협정을 체결한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그 지금 북방이 상당히 어수선하잖아. 잘못하면 청나라 쳐들어올 수 있죠. 근데 일본의 관계에서도 뭐냐면 뒤틀리면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또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지 않지만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또 수복을 하고 그래서 강해군은 상당히 외교 정책을 상당히 잘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후에 이제 서인 정권이나 서인들에게 밑보인 거죠. 다른 살인들이나 그래갖고 이제 몰려가는 계기가 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강해군의 정책 부분을 이제 한번 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인조반정을 보자. 인조반정도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 별표 2개 쳐놓고 보세요. 예, 그 공사 기출에 나왔고 그 했는데 자 인조는 이제 그 선조의 5번째 아들이었던 정원군의 장자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강해군 입장할 때는 조카뻘이 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강해군의 좀 핍박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강해군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중종 같은 경우에는 중종반정이 일어날 때 중종은 그냥 자기가 왕이 되고 싶지 않은데도 떠밀려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 인조반정은 인조가 주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해군 정권에 소외됐던 사람들, 서인이나 남인들, 소국개혁 등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인조반정인데 이때 반정이라고 할 때 반자는 뭐죠? 도입길 반자죠. 반대 반자가 그래가지고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 그때 잘못된 건 뭘까요? 강해군의 정책들. 그러니까 이제 그 중립정책, 그 다음에 뭐 폐모살제, 뭐 그런 여러 궁궐들 짓는 토목사업 이런 것들 이제 바로잡는다. 그래갖고 이제 참여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근데 이때 서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던 건 아니에요. 서인들 중에 그 2개가 있어. 청소파하고 공소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소파, 인조반정 때 이기나 김유리나 이갈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고 청소파는 인조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청소파는 대표적인 사람이 그냥 송시열 같은 사람들이죠. 자, 하여튼 배경을 보면요. 인조반정 후에 이제 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게 배경이 인조반정 일종이네. 예. 전후 수습책 지지부진과 그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대립과 갈등. 그 다음에 대북정권의 취약성이죠. 대북정권은 소수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해먹은 거야. 조선이나 왕조는 대북 혼자 만드는 정권이 아니죠. 사대부가 같이 만든 정권인데 자기들이 혼자 대북 집단을 독재를 내버린 거야. 그에는 반감 이런 것들이 이제 끼어들죠. 그 다음에 방전의 명분으로 갔던 것이 2가지가 있죠. 하나는 폐모살제, 그 다음에 명나라 의진이 접어졌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일어났고 결과는 이제 강해군이 퇴위하고 인조가 즉위하고요. 서인이 집권했어. 강해군이 퇴위 이후에 죽지는 않고 어디 기억나면 제주도에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20년 동안 계속 살았다고 해요. 그 인조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강해군이 상당히 모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고 이제 그 여정도부터 야야 소리 듣고 막 모욕도 받고 그랬다는데 꿋꿋하게 살았어. 그 강해군은 그게 좀 있어요. 그 기질이. 예전에 이제 분주활동 하면서 더럽고 이제 비참한 거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건강도 있고 하니까 오래 살았나 봐요. 근데 연산군 같은 거는 맨날 술 먹고 놀고 힘든 일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그 강화도에 갔다가 한 2-3달 만에 죽었다고 그러죠. 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자 서인 집권을 이제 보죠. 서인 집권. 자 일단 서인이 집권할 때 서인은 혼자 집권하지 않았죠. 누굴 참여시켰죠? 남인세력을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남인과의 공정관계를 통해서 서인의 어떤 전제와 독주를 경계를 했고 비판 세력들을 인정해줬다. 이게 이제 그 현종 때까지 가요. 그래서 요걸 이제 분당 정치 완성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당 정치 완성기. 근데 두 가지 지켰죠. 하나는 숭유살림, 국호물신. 숭유살림은 초야 유생들의 공론층을 형성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송시열 같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국호물신은 꼭 왕비는 어디에 가문에 서인 가문에 배출하도록 했다. 그래서 여론 지지 유도 및 궁중보호 세력을 양성을 했다. 그 다음에 병권도 장악을 했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병권도 장악을 했다. 오군영을 장악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정책을 전환했죠? 친명 배군 정책. 왜냐하면 집권하는 가장의 명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강해군의 중립정치가 아니야. 그럼 중립정책 유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친명 배군 정책을 해서 자신들의 어떤 반정의 정당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정묘관이나 병자를 혼란의 명분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묘혼란을 보죠. 자, 정묘혼란을 이제 보면 인조 5년에 이제 일어나는데 배경을 보면요. 자, 인조반정의 서인의 친명 배경 정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명의 모문의 가도 주동 사건인데 요건이 뭐냐면 이 모문영이라는 사람은 좀 약간 좀 사기꾼적 기질이 좀 있는 사람인데 그 모문영이 이제 좀 설명하려면 국제 정세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 네, 누워가 있고 자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청나라가 요동을 장악하고 있었고 여기 이제 산에 가는 길을 기점해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공격하고 있었고 그래서 요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어. 그래서 요동은 원래 누구 땅이에요? 명나라 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명나라의 그 모문영이라는 장군이 어디를 이제 수복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냐면 요동을 수복하겠다. 그래서 해군을 이끌고 요동반도를 건너가서 그 진강이라는 곳을 기습 공격을 했어요. 근데 진강을 일단 일시 점령했어. 근데 이 진강이라는 곳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왜냐면 서방이 누구 영토야? 청나라 영토잖아. 그러니까 다시 뺏겼어. 근데 이 사람이 요 진강을 뺏기고 여기 가야 되는데 명나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건너왔냐면 조선반도 건너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하고 청나라 간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갈등이 생긴 거죠. 근데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그 조선반도 건너와서 조선에 건너가고 그 압록강 앞에다 대포 설치해놓고 청나라 쪽 대포 쏘면서 요동수복을 외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때가 강해군 때거든요? 근데 강해군이 얘를 가만히 놔뒀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청나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얘를 압록강 하구였던 그 어디에 이제 모셔두냐면 가도에 모셔둔 거야. 그래서 가도에 모셔놓고 얘네들 부대에 필요한 뭐 양식이나 이런 것들도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모모의 가도에서 이제 가만히 또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안 있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명나라, 청나라, 조선 딱 중간에 있으면서 여기서 뭘 하냐면 밀무역을 해요. 겉으로는 요동 타파, 청나라 타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요동 수복, 청나라 타파를 외치면서 요 가운데 딱선에서 밀무역을 하고 그 조선에 또 건너갖고 약탈도 해. 그래서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청나라 예전 때는 요 가도에 있는 모모형이 어떻게 돼요?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쳐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있는데 때마치 누가 또 등장한 거야? 인조가 등장한 거죠. 노을조 이제 뭐냐면 또 친명 배군 정책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원인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간의 난이 있어. 그 이간의 난이 이제 그때 이간은 원래 어디에요? 그 인조반정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큰 공헌에도 불구하고 2등 공식밖에 안 받으니까 불만이 있다가 또 저 평안도 지역까지 이제 자천이 돼요. 자천되는 이제 중요한 요지를 갔는데 근데 이간의 난 때 이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인조가 사람을 못 믿어. 그래가지고 스파이 정치를 막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간의 아들, 외아들이 이게 이제 보니까 영모행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환을 하려니까 이간 입장할 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고 차라리 내가 그냥 쿠데타 일으키겠다 해갖고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한때는 어디까지 점령해요? 한양까지 점령했다 다시 이제 패해가지고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이간의 난 때 그 장단들이 어디로 가냐면 청나라가 넘어가고 이제 막
여러 가지 기밀이나 막 욕도 했겠죠.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나라 입장에서는 또 뭐냐면 그 당시 명나라 물자가 끊어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청나라와 명나라 싸우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청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진족들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생활 필수품들을 제대로 뭐냐면 생산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그 좀 더 모피라든지 진주라든지 산삼 이런 걸 가지고 교육을 했거든요. 명나라하고 조선하고. 근데 명나라 교육 관계가 끊어지니까 쌀이나 이런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겠어요? 조선이겠죠. 그러니까 조선에 시장을 형성해가지고 뭐라면 거기에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필요한 것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했던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여러 이유로 해갖고 이제 경과를 보면 후금이 침입해갖고 이제 항저까지 남아하죠. 그리고 했는데 문제는 후방이 이제 의병대 활동이 있었고 용골상성 부근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모형이 가도에 주둔하다 보니까 후방을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묘나는 조선 정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야? 명나라의 관계를 끊고 뭐죠? 자기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명나라 관계 끊어라. 근데 조선 정부가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명나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하고 국교를 맺자. 그건 좋다. 그래갖고 이제 적당히 합의를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그 국경 부근에 게시를 설치하죠. 나중에 얘기하지만 중간 게시나 뭐 이런 것들, 국간 게시 같은 것들 설치해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이제 갔다는 거죠. 예. 자, 결과를 보면 그 정모 약조를 맺게 되고요. 후군과 형제회랑이 조공을 이제 맺고 그 다음에 국경도시에 게시를 설치하고요. 이제 청과 명가의 중립을 지키는 그런 선언에서 이제 타협을 해서 물려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9년, 10년 후에 병자호란이 나왔어. 병자호란.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책에는 병자 전쟁 이렇게 했는데 호란이라는 쓰지 않더라고요. 임진왜란도 임진전쟁. 근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왜란과 호란 써야지 당연히. 자, 그래갖고 이제 그 병자호란이 있는데 배경을 이제 보면요. 호금에서 이제 청나라로 국교를 개칭하죠. 그래서 누르하치가 죽고 나서 이제 누르하치가 왜 죽었는지 아시죠? 네. 영원선이라고 있어요. 이것부터 좀 설명할게요. 청나라 관련된 건데 중국사 관련된 건데 요 산해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산해관 부분에 요소지역에 영원선이라는 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이제 김원무가 요소지역까지 공격하니까 이 영원성을 원래 명나라 정부에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산해관 밑으로 이렇게 철수하려고. 근데 원수왕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원수왕이라는 사람이 영원성은 안 된다. 포기해서 안 된다 해갖고 여기 지켰던 거야. 그리고 청나라 부대에서 격파를 했죠. 홍익풍을 동원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격파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파편에 누르하치가 맞아가지고 죽은 거죠. 그래갖고 그 아들이었던 홍타치가 즉위하죠. 그래서 청나라 태종이 즉위하고 나서 이제 국호를 후금이라는 것은 금나라를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 엄밀한 후금이 아니라 금인데 여진족의 나라. 근데 그때는 이제 여진족 외에도 몽골족, 한족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적인 어떤 나라를 포용하는 여러 민족을 포용하는 국호가 필요해서 뭘로 고쳤냐면 청이라고 고친 거야. 청으로. 그리고 나서 중국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항상 걸리는 게 뭐야? 영원성에 있는 누구가 걸리죠? 원숭이라는 인물이 걸리죠. 이 원숭이는 또 어떤 일을 또 했냐면 가도에 있는 모모형을 불려내서 죽였어요. 근데 이제 모모형을 죽인데 이게 잘한 일이지만 이게 또 원수왕의 죽음이 되는 원인이 돼요. 왜냐면 이 모모형이라는 사람은 얍삽해가지고 명나라 한간대에게 뇌물을 줬거든. 근데 이 모모형이 죽으니까 한간대 입장일 땐 뇌물의 공급처가 어떻게 끊어지죠. 그러니까 원수왕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하게 된 거야. 그걸 노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홍타치가 이제 만리장성을 공격을 했어요. 넘어가지고 국경을 이제 공격을 했고 철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간 두세 명을 잡았어. 명나 한간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냐면 그 명나 중삼을 시켜갖고 이제 와서 원수왕이 파견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이제 그 뭐냐 한간 옆에 방에서 큰 소리로 원수왕이 우리한테 뇌물 바치고 명나라가 북경을 제 성남 북경을 공격할 때 길을 인도해줬다. 뭐 이런 식의 거짓 정보를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를 한간이 뭐예요? 그 황제한테 가서 숙련제가 가고 원숭왕이 이게 이런 짓을 했다. 그러니까 황제가 열받아가지고 원숭왕을 잡아내가지고 책정을 취했죠. 그래갖고 피부를 잘잘이 다 벗긴 다음에 그 옆군인을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였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기 한 명 없어진 거지. 그리고 이제 이때 그 뭐냐면 영웅성이 뚫려가지고 항복했고 사회권이 이제 뭐냐면 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가도를 지켰던 모문영의 부하 장수 중에 그 해군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해군 장수가 있었는데 해군 장수가 어디로 기인하죠? 청나라 기인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청나라는 뭐는 없었어요. 지금 해군이 없었어. 근데 이 모문영의 쫄개들이 오면서 해군도 얻게 되고 또 홍위포 제조 기술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명나라를 막았던 영원스러웠던 원수왕도 제거당하고 그 다음에 또 해군도 얻게 되고 일석삼조를 하게 되고 홍위포도 얻게 되고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정묘군보다도 상황이 어떻게 될까? 더 좋았던 상황이죠. 그때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예요. 배경이. 그때 이제 후궁이 청으로 국호를 개칭하고 군신관계를 요구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 군신관계를 요구를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너네들 이제 나한테 사줬다 파견해라. 황제 즉시에. 근데 이제 인조가 이거 파견하기도 그렇고 안 파견하기도 그런데 일단 파견했어. 근데 그 파견한 사실 2명이 그 이제 청나라가 이제 황제가 즉위를 하면 황태자가 즉위하면 거기에 이제 300 구고대들 같은 이제 예식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꼿꼿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쫓겨났죠. 그래서 너네들 밀서를 줬어. 밀서를 줘놓고 너 왕한테 전달해라. 근데 이제 왕한테 전달 안 하고 갖다 버린 거예요. 그것도 있고 나중에 용골대가 파견해 용골대가 또 쫓겨났죠. 등등 해갖고 이제 화가 나갖고 안 되겠다. 명나라 전번에 앞서갖고 누굴 쳐야 되겠다? 조선을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청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대 왕조도 그래요. 항상 중국을 치기 전에 어디 치죠? 우리나라 쳐요. 왜냐면 뒤후방을 안정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 병자호란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우리나라 정복하려고 온 게 아니라 명나라 관계를 끊고 우리나라의 이런 본때 자존심을 꺾어놓고자 이제 온 거죠. 자,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쳐들어올 때 그 다른 사람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서울로 막 공격해 온 거야. 급속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강화도 이제 가려다가 강화도 길이 막히니까 어디로 간 거죠? 남한산성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 이제 거의 이제 포위를 당하고 이제 있었는데 요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주화론과 척하론이 싸우게 돼요. 그래서 주화론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세명길이죠. 그래서 실리적 관점에서 외교를 통해서 청일 침략을 저지하자. 우리가 먼저 이제 머리 좀 숙이고 항복하고 나서 나중에 힘을 빌려서 청을 치자. 거기 이제 양명학자들 동의하고요. 근데 윤지 같은 척하론자들은 성리학적 대의 명분을 강조해. 그래갖고 이제 청의 하위에 불가능 입장을 내서 했는데 이게 예전에 나온 뭐죠? 명분론적 사대론이죠. 자, 이걸 좀 이제 설명을 하면요. 되게 고려시대 때는 그 예전에 사대론이 뭐라고 했죠? 형세론적 사대론이죠. 형세론적 사대론은 뭐예요? 그때 형세에 따라서 그냥 성김의 대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야. 송나라 때도 사대 맺을 수 있고, 금나라가 강하면 금나라도 사대 맺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나라도 사대 맺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소사대 입각해서 그때 그냥 힘 있는 사람한테 머리 좀 숙이고 실력 얻자. 그래서 이 사대론은 이제 형세론적 사대론은 사대 외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게라는 명분적 사대론은 뭐냐면 성리학적 명분에 따라서 사대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일단은 명나라는 누구의 어떤 나라죠? 이거는 그 황제의 나라죠. 황제의 나라. 그 다음에 조선은 어떤 나라죠? 조선은 신하의 나라예요. 각각
명분이 있죠. 명은 명나라는 황제에 나가고 조선의 신하에 나가죠. 그러면 신하는 황제에게 어떻게 돼요? 숭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명나라는 위고 조선은 아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조공채권 관계를 통해 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중기까지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 근데 이제 이 군신 관계라는 것 자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상대적이죠. 절대적이 아니야. 만약에 명나라가 황제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섬겨도 되는 거야. 그냥 좀 상대적인 측면이 강한데 요때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좀 달라졌어. 뭐 때 제종 지은을 얻게 되죠. 왕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군대에 파견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줬다. 누가 항상 강조해 이거? 선조가 강조하잖아. 선조가 할 일이 없잖아. 임진왜란 때. 근데 유일하게 한 것은 뭐냐면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한 거거든. 그걸 이제 부각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제조 지은에 의해서 이제 황제와 신하의 나라가 거기다 또 플러스 되는 거야. 이제 명나라는 부모의 나라고 조선은 어떤 나라죠? 자식의 나라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군신과 충이기 때문에 상대적 관계였죠. 근데 부모와 자식은 뭐예요? 효인데 효라는 것은 지금도 어버이날이지만 천륜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종전의 군신 관계가 부모 관계로 이렇게 바뀌면서 제조지은이나 매개로 바뀌면 절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성리학적 명분론에 보면 부모를 배신할 수 없잖아. 명나라를 배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못하겠다. 이런 논리가 나온 거야. 자, 이런 예전에 사대론적 명분론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좀 이따가 기출문제에서 이제 풀어볼 건데 결국에는 뭐예요? 힘이 약하니까 졌죠. 그래서 이제 그 삼전도에 가갖고 이제 머리를 꽂고 머리를 숙이고 309호도를 했는데 3번 전하고 매번 9번씩 머리를 땅에 이제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해가지고 일단 해가지고 졌어. 그 결과 명가 국교가 단절되고요. 인지에 헐었는데 이제 이때 인전은 누가 파견했을까요? 복림대군하고 소현세장. 그 다음에 신하의 예를 맺게 되고 그 다음 그 명나라를 치는데 원병 파견을 요청했죠. 파견 약속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양반과 왕의 의신이 어떻게 해요? 전락했죠.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소리만 깨끗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안 좋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그것을 뭘로 극복하려고 했냐면 북벌로도 청나라를 치겠다. 근데 이건 청나라 칠 일이 안 됐죠. 예.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서북 지역이 항파됐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 임진왜란과 달리 병자호를 한 기간도 짧고, 되게 이제 그 여진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청기병들이 성을 하나하나 점령하고 온 게 아니라 뭐예요? 한 성은 아니라 논스톱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길만, 서북 지역만 약간 항폐화되는 정도, 경기 지역이나 항폐화된 걸로 이제 끝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청에 대한 반감도 고조가 됐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명과 연계의 청을 공조할 시도도 있었다. 뭐 임영욱 장군 같은 그런 것들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면 관련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조선시대인가? 63페이지 일단 펴보세요. 63페이지. 자, 63페이지 보면 그 1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조선의 분당 정치에 관한 그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물음에 답하시오. 자, 서인과
남인의 공존체제는 둘째 호난을 걷고 남한산성 구역을 싣고자 호종이 국보를 추진할 때까지 큰 군용 없이 지속되었다. 자, 서인과 남인의 공존체제가 된 정치적 계기가 뭐죠? 인조반정이죠. 예. 그 다음에 14-2번하고 14-3번은 왕실 복상 문제로 둘러싼 정파가 되지만 예속 논쟁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니은의 원인이 뭐냐면 호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첫째 아들을 볼 것이냐, 둘째 아들을 볼 것이냐,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죠. 요 예속 논쟁에서 뒷부분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 다음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자, 다음은 A, B는 우리나라 역사상 서로 다른 식의 주변 국가 4대 요구에 대한 조정신화의 반응을 보여준다. 각자의 주장으로 인해 초래되었거나 그에 반발하여 일어난 번란을 각각 쓰고 두 사대 간의 바탕을 둔 이는 생각을 각각 한 줄로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내용은 뭐냐? 금나라가 요나라에는 작은 나라수 요나라 우리나라 성경이 지금은 갑자기 중하여 이미 요와 송을 멸하여 정치를 잘하고 군사가 강하여 날로 강대해지고 있습니다. 그 뒷말에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섬기는 것은 이걸 뭐라고 하죠? 이소사대라고 하죠. 이소사대가 어진 왕의 돈이며 마땅히 사실을 먼저 보내어 빈문하여야 된다. 빈문하여야 된다. 이 내용인데, 자, 이거는 뭐냐? 그 당시 이제 그 금나라가 송나라 멸망시키고 사대 관계를 요구하니까 그 다음 집권 측에서 받아들인 내용이죠. 요때 보이는 것들은 뭘까요? 형세론적 사대관이야. 그래서 예전에 그냥 형세론적 사대관 적어놨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거기에 두 사대관을 바탕에는 생각을 쓰다 있잖아. 지금 생각을 각각 그래서 생각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중화의 개체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중원의 형세에 따라 사대 대상이 변할 수 있다. 이게 형세론적 사대론의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답을 제가 좀 고쳤어요. 예, 예전판하고 달리. 자, 그 다음에 요게 그 계기를 갖고 일어난 것이 뭐죠? 묘청의 난이죠. 묘청의 난. 그 다음에 B는 이제 뭐냐면 그 용골대라는 사실이 해가지고 존엄을 확정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반 그 내용이죠. 그 용골대가 거의 반 쫓겨가지고 이제 나가요. 그래서 무슨 호란이 일어났죠? 병자호란이 일어났죠. 자, 병자호란에서 보이는 사대관은 뭐예요? 사대론, 그 명분론적 사대론이죠. 네. 그래서 사대론적 세계관. 그리고 이거 쓰시면 되는데, 부모의 나라 명나라를 섬긴 것은 자식의 나라인 조선 당연한 거고, 그때 그 논리에 있던 그 이유가 된 건 임진한테 우리들 도와줘서 제조 지은의 은혜를 갚았다. 입었다. 그 내용이죠. 그래갖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선 전기 때의 군신 관계에서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부모 관계로 바뀌어. 자식 관계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제는 완전 천륜이 돼버린 거야.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의리론 이런 것들을 내세웠다. 예.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 있죠. 나라가 망할지라도 명나라의 의리는 지켜야 된다. 지금 뭐 웃기는 얘기인데 그때 그 사대부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 때문에 백성들만 녹아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비상교육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비상교육 150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여기 이제 호란의 전개와 항전 부분이 있죠?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후금이 침입해오자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여 항전 태세를 갖추었다. 각지에서는 관군과 의병이 합세하여 적을 맞았고 정궁수가 철선의 용골 상성에서 적의 보급로를 차관하자 후금은 화의를 맺고 돌아갔다. 그 후 후금은 더욱 강성해져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외교적 교섭으로 해결하자는 주화론과 무력으로 대응하자는 주전론이 대립하였다. 치열한 논쟁 끝에 주전론이 우세하여 조선은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청태종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공격하였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항전을 깨하였지만 청을 물리칠 힘이 없었던 조선은 결국 청과 강화를 맺었다. 이로써 조선은 청과 군신관계를 맺었으며 왕자와 척화를 주장한 신하들은 청의 인질로 잡혀왔다.
두 차례 호란으로 서북 지방은 크게 황폐해졌고 해마다 청에게 막대한 양의 국물을 바쳐야 했다. 그동안 여진을 오랑캐로 여겼던 조선은 청에 대한 굴욕적인 강화로 인해 문화적 자부심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북벌론 볼게요. 자, 북벌론은 이제 그 17세기에서 18세기 전반에 일어났던 건데 되게 호종에서 수종 때까지 일어났어요. 보통 이제 그 우리가 북벌론 하면 호종 때만 생각나죠? 예. 근데 호종 이후에도 이제 북벌론이 있었어요. 헌종 때나 뭐 숙종 때나 이런 그 북벌론이 일어났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북벌론의 배경을 볼게요. 인조의 치욕적인 항복, 그러니까 소현세자 공림대군 인질 이런 것들 조선사에 큰 충격을 줬고, 그 다음에 인진하는 당시에 원군을 보내준 명예은혜, 이걸 뭐라고 하죠? 제조지 은혜, 그거를 갖고, 그다음에 청을 쳐서 명예에 대한 복수와 치욕을 설자, 선욕을 식자라는 논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나라 망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게 조선중화주의야. 이 조선중화의 의식작용, 그리고 호정 즉위 명분과 왕권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벌론 제기했죠. 왜냐면 이제 그 호정은 그 복림대군이죠. 그 형이었던 소현세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심양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 그 소현세자가 좀 청나라에 협력적이었고, 소현세자가 이제 들어올 때 그 성에 너가 문물들을 가지고 왔나 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좀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연려실 기수에 보니까 이제 아사지만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버럭을 던졌다고 했죠. 버럭을 던져가지고 소현세가 맞아서 그것들이 끽끽대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야사고, 소현세자가 이제 그 뭐냐면 귀국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죽어. 의문의 죽음을. 그래갖고 이제 죽을 때 몸에서 피가 막 흐르고 독살당했다는 설이 그 당시 퍼졌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기록에 보면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있을 때부터, 심양에 있을 때부터 골골 앓았어요. 그런 것들이 발병돼갖고 이제 죽었는데, 문제는 이 소현세자가 죽고 나서의 그 뭐냐면 누구죠? 선조의 태도야. 인조의 태도죠. 인조가 이제 소현세자가 죽으니까 빨리 장례 치르고, 소현세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적장자가 있었어. 그런데도 누가 이상을 그 세손은 임명 안 하고 누구 임명했죠? 복림대군을 임명한 거야. 그리고 그 강씨와 그 뭐냐면 손자들을 다 어디로 보내는 거야. 강씨는 사사시키고 그 손자들은 제주도 보내갖고 이제 죽이고. 그거 보고 나서 이 독살설이 학살이 됐다는데,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사료들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독살당한 게 아니라 지병으로 여기 죽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즉위하는 과정에서 자기 둘째 아들도 즉위하고 또 독살당했고 뭐 이런 그 설이 있으니까 자신의 정통성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북벌론을 제기해가지고 뭔가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북벌론의 주체세력을 보면 당연히 호종과 송시열이야. 그래서 송시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명 반청을 강조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살림세력들인데, 그래서 살림들이 주를 했는데, 주의할 것은 그 송시열이 생각하는 그 북벌과 호정이 생각하는 북벌이 달랐다는 거죠. 이게 이제 후세에도 나오는데, 호정이 생각하는 북벌은 뭐였어요? 한마디로 그 군사력을 양성시켜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치자. 이게 호정이 생각하는 북벌론이야. 근데 이 호정이 생각하는 북벌론을 주도를 했다가 이게 이제 매년 계속된 제의와 백성들의 생활 궁핍 이런 거에서 안에서 이제 북벌 정책 비판이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조화에 있었던 누굴 모셔온 거죠? 송시열을 모셔온 거야. 그래서 송시열과 이제 그 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거기에서 호정은 군사력을 양성하자. 근데 송시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수양의를 주장해. 그러니까 양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뭐예요? 수양을 잘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면 양이 스스로 오랑캐를 물리칠 것이냐,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좀 뜬금없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성리학적 가치관의 내수양을 주장한 거야. 내수양의 북벌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이런 북벌론과 좀 송시열이 생각하는 북벌론하고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호정이 주도했다가 내부 비판이 많으니까 그 당시 송시열로 얘가 이제 위임을 했고, 송시열의 북벌론은 좀 약간 다르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북벌련의 정치적 의도를 보죠. 북벌련은 말만 했지 실제로 안 됐어. 우리가 군사를 강화시키고 뭐 해도 실제로 청나라를 이길 수 있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길 수 없었죠. 예, 말뿐이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실질적인 북벌보다는 이걸 통해서 왕권 강화, 왜냐면 정통성을 극복을 할 필요가 있죠. 정통의 한계들. 그리고 서인들 정권 유입. 그래서 서인들이 전쟁하자고 주도를 했는데 막상 지가 패했거든. 백성들에게 면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위치가 이제 하락되니까 그걸 좀 더 북벌론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했죠. 지금도 북한이 그러잖아. 실력도 없으면서 미국한테 뭐야? 핵무기 쏘겠다고 막 지랄 발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미국하고 직접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뭐죠? 내부용이죠. 내부 체제의 결속용이겠죠. 예. 자, 하여튼 이런 논리를 펼쳤다. 그래서 전쟁 책임 모면 및 성리학적 명분론을 내세워서 백성을 통합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됐다. 그 다음에 또 북벌을 내세워서 반대 세력도 견제하려는 그런 목적을 이제 내세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북벌론의 한계를 보면 종명사대주의, 조선중앙의식의 형성 등등은 조선국의 사회의 탄력성을 제고했고요. 북벌론을 통해서 형성된. 결국에는 현실에 맞지 않다 보니까 그 나중에 18세기 때 뭘로 전환했다? 북한론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이제 서양 문물을 수용을 했고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북벌론은 현종 때나 그 다음에 숙종 때도 전개됐어요. 잠깐. 현종 때 북벌론은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남인이 주도를 했죠. 그래서 오상계 반란을 통해서 이제 정세군에 입각해갖고 윤후나 허접 같은 남인들 주장인데 이것도 정치적 목적이에요. 이걸 주장하면서 뭘 하는 거죠? 남인의 군대를 강화, 남인 세력의 훈련병대나 도체 찰사부의 군정기구를 부하거나 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숙종 때도 잠깐 노론을 주도했지만 이것도 뭐 후시부시 됐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나선정벌을 좀 볼게요. 자, 나선정벌이라는 거는 이때 나선이라는 건 어디를 뜻하죠? 러시아죠. 러시아의 한자음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당시 남하 정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동진 정책이 아닌데 러시아가 이제 왜 시베리아로 나갔냐면 그 다음에 모피 있죠. 모피를 쫓아보니까 시베리아까지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중국과 어떻게 돼요?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요청을 했어. 호종 5년에. 그리고 호종 9년에 또 요청을 두 번에 거쳐서 이제 했는데 청나라는 이제 조선군이 뭐가 그 우수하다는 걸 알게 됐냐면 조총병들이 우수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조총병을 이제 요구했는데 그 당시 호종이 파견하고 싶지 않았지만 안 파견하면 뭐예요? 또 청나라부터 의심을 살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 북벌론을 통해서 양성했던 그 조총 부대를 어디로 파견한 거야? 그 청나라에 파견해갖고 같이 싸우게 한 거죠. 그래갖고 크게 뭐냐면 승리를 이끌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코사크 기병들 격파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나선정벌 큰 승리를 이끌었고, 그때 나선정벌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신유라는 사람이에요. 신유. 근데 신유가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으면 그걸 이제 죽을 때 자기 비석이나 행장에다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죽기 전에 절대 그걸 쓰지 말라고. 왜냐면 그게 신유의 입장 때는 뭐예요? 시욕적인 거죠. 어떻게 이제 오랑캐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병력 파견해갖고 그걸 쓴 것을 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나선정벌은 그런 것을 이제 군사를 간접적으로 가시하고 북벌론 의도를 숨기도록 했고,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보면 나선정벌이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러시아의 정부 그 남한을 일시로 막아옴으로써 100년 동안 평화가 유지돼야 돼요. 동아시아 지역에. 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남인의 북벌론 제가 적어놨네요. 남인의 북벌론 각자 보시고요. 예. 그래갖고 이때 북벌론 하는 과정에서 망가다 해갖고 뭘 많이 뽑았다? 무가를 많이 뽑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지도서 관련된 내용 볼게요. 지도서 280페이지 펴볼까요? 280페이지인가? 잠깐만.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잘못 적어놨네. 이거 잘못 적어놨다. 지도서 280페이지가 아니라, 이거 넘어가죠. 내가 이거 잘못 적어놨어, 제가. 뭘 찾아야 되나요? 북벌론을 찾아야 되는데, 저도 이게 280페이지. 283 봐보세요. 284. 284요? 북벌론은 280에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한번 누가 읽어보죠, 일단. 네. 네.
북벌론과 북벌계획 1636년의 병자호란은 물리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오랑캐라고 치부하고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상국으로 섬겨오던 여진이 세운 청에게 국왕 인조가 치욕적인 항복을 하고 소현세자, 복림대군 등이 불모로 끌려간 상황은 조선주야의 충격과 파문을 몰고 왔다. 더구나 임진왜란 당시 원군을 보내어 우리를 구해진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해온 명이 청에게 멸망하자 청을 쳐서 명에 대한 복수와 치욕을 싣지 않은 북벌론이 일어나게 되었다. 북벌론은 청의 불모로 잡혀왔다 돌아와 즉위한 효종과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살림 세력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계획되었다. 효종은 송시열, 송중길, 권씨 등 서인이면서도 제하에서 학문을 닦아 명망을 얻고 있던 이른바 살림들을 대거 등용하여 청나라와 연결된 김자점 등의 친청파 대신들을 몰아내고 정치기강을 일신하였다. 이와 함께 잠깐 요거는 제가 좀 설명할게요. 요거는 이제 북벌론과 관련된 개혁인데요. 먼저 이제 군사 개혁을 하죠. 수호청 훈련도관 기병을 강화하고 어연총의 기병을 강화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군군을 전부 기병으로 편성하고요. 특히 조총의 신무기를 개발해요. 그래서 그 당시 하멜 있죠. 이 하멜이 와가지고 이 하멜의 도움을 받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하멜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멜 포로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력을 강화시켰는데 경제력은 이제 농업 생산을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대동법을 충청 전라도까지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숙종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뒤에 얘기지만 숙종 때도 북벌론 실시했다고 했죠. 그때 그 상평통보 이것도 이제 북벌론하고 이제 연결돼 있어요. 상평통보는 누구의 건의를 받아서 그냥 대동법이나 김육 김육은 이름 정도 외워두세요. 대표는 조선시대 그 경제관료죠. 자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북벌론을 나름대로 하려고 했다. 강화를 통해서.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280페이지 그 오른쪽 보면 그 남인 때 그 북벌론이 나오죠. 남인 북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북벌론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부터 해서 의나 한계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부터 읽어요? 네. 그러나 이러한 북벌 계획은 효종을 비롯한 국왕과 일부 서인 살림 세력에 의해 주도되면서 실질적인 북벌보다는 서인들의 정권 유지 논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미 청이 실질적인 중국의 지배자였고 오랑캐라고 여겼던 청이 중국의 문물을 말할 것도 없이 서양의 문물까지 수용하여 문화가 크게 발전하면서 북학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북벌론은 더 이상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고 지배층들 사이에서도 북벌의 의지는 사라들고 말았다. 결국 거듭된 전란으로 민생이 피폐해지고 지배층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양반 사족 중심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전쟁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서인 지배층에게 돌파구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성리학적 명분론을 내세워 백성들을 통합하기 위한 논리로서 북벌론이 제기되고 그 계획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예. 그리고 그 앞에 남인의 북벌론 중에 숙종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현종부터 숙종초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숙종 중후반은 또 노동이 또 주도를 했고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북벌론 한 봤는데 북벌론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요번에도 그렇지만 예송 논제 현종 때죠. 자, 현종 때의 그 예송 논제를 볼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양난 이후에 국가 제조론의 논의가 일어나요. 이 국가 제조론은 뭐냐 하면 그 무너진 조정을 어떻게 다시 만들까. 그래갖고 서인과 남인이 그걸 가지고 대립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서인들의 이제 그 논리는 뭐냐면 좀 보수적이야. 그래서 보수적 체제 개량론이고 서인들의 이제 논리는 진보적 개량론이다.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런 것들이 예송론제로 포출됐다. 물론 서인이 보수라고 보는 것은 그 하나의 견해예요. 이것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서인이 진보다 이렇게 좀 보는 것도 있거든요. 요 관련된 그 논의들은 어디에 나왔냐면
그 지도서 영국 경향편에 있어요. 그 이제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데, 자, 그 내용을 이제 대체를 보면 서인들은 보수적인 체제 개혁으로 치인을 통한 제도 개혁을 통해 부국 강조가 지주제를 옹호했고요. 그 다음에 서인들은 이제 권력을 잡다 보니까 왕권보다는 뭘 강조했죠? 신권. 신권의 제일 상징적인 존재가 누구야? 재상이죠. 그래서 재상을 중시한 권력 구조를 지향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과 국방력 강화. 그리고 이통기국론에 입각해서 이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노비 속량과 서로 활동을 주장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노비 종목법에 대한 견해인데, 대개 보면 이제 그 노비 종목법에 대해서 서인, 노동들은 좀 약간 하자. 그런 견해야. 근데 남인들은 그걸 반대했던 세력들이 많거든요. 예.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노동당 서인 세력들 중에 신분제 강화해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되게 그렇다는 거고, 그것도 뭐냐면 한 견해야.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따지시더라고. 서인이 왜 이런 논리를 했냐. 근데 저는 따지면 안 돼, 이거는. 저도 책 보고 정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이게 견해가 잘못됐다니, 그 다음에 뭐 이건 다른 견해다 하는데, 저는 그냥 지도서 있는 내용, 통론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한 거고, 따지고 싶으시면 저기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 쓰시더니 그러세요. 예. 가끔씩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과 기술 발전에 되게 호의적이었고, 그리고 부세제도 시정을 통해서 대토지소제를 견제하려고 하고, 중소지주와 중소농민층을 보호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남인들인데, 이 남인들의 견해들은 좀 약간 뭐와 비슷하면 근기남인들, 영남 남인들보다 좀 근기남인 견해하고 비슷한데, 진보적인 체제 개혁으로 수비를 강조한 도덕적 자기결제를 통해서 부패를 막으려고 했고, 특히 이제 근기남인들의 시답자 중에 어디가 많죠? 중상주의가 많죠. 그래서 소농민보, 토지개혁 이런 것도 이제 강조했죠. 그 다음에 정치사상의 측면을 볼 때는 남인들 상대적으로 정권에 좀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신권보다는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서인을 견제하려고 이 왕권 강화를 강조했다. 그래서 육경을 통해서 유교경들도 그걸 재해석하려고 상정해서 왕권 강화하려고 했죠. 이런 것도 이제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예속 논쟁에 반영이 되는데, 그다음 중소지주나 자영농 안정을 중시한 수치제, 이것도 중상주의 견해하고 이제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서울통이나 노비 속량 이런 것들, 신분제 완화에 소극적이었다. 그것은 이기호반설, 이양사상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요. 이기호반설은 이제 이가 기가 같이 바란다 거죠. 그러니까 이가 바라면 뭐가 되는 거야? 사대부가 되는 거고, 기가 바라면 누가 되는 거죠? 천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통기국론에 비해서 이기호반설이 어떤 거예요? 신분제를 좀 더 강화시킨 논리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비 종목법 실시할 때도 이 서인들은 되게 찬성하는데 남인들은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있고, 호포제도 서인들은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데 남인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것도 다 신분제. 그 다음에 그 밑에 이통기국과 이기호반설의 연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에 반해서 농업 문제에 관심인데 반해서 남인들은 사업과 기술 발전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니까 남인들이 이제 체제 밖에 있었고, 또 남인들이 한쪽 사회에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지제도 개혁, 이거는 이제 남인, 근기 남인들 돌리고, 그래서 예속 논쟁에서도 서인은 사례를 중시해서 남인은 왕래를 중시하죠. 그래서 주장했던 것이 이제 서인들이 내세운 것은 왕자의 부동산, 왕자의 부동산서가 아니라 천하동래죠. 그래서 천하의 예법은 다 동일하다. 사대부나 그 다음에 왕이나 동일하다. 근데 이제 남인들은 왕자의 부동사서, 왕의 예법과 사대부의 예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예. 그거는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제 주제학적 사고방식, 성리학적 사고방식과 육경적 사고방식이 또 돼요. 왜냐하면 성리학에서 공치주의에 입각해갖고 모든 니는 어디에요? 사대부나 왕이나 다 니가 편제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법도 천하동래지. 근데 이제 남인들은 성리학을 맡아보면 거기에 뭘 플러스 시켰죠? 육경을 플러스 시켰죠. 고대 유학. 고대 유학에서는 한당 유학이라 보시면 돼요. 한당 유학의 특징이 뭐예요? 하늘을 강조하고, 하늘의 명을 누가 받은 거죠? 천재의 명을? 왕이 받은 거잖아. 정치의 주체는 누구예요? 왕이죠. 그 대표적인 동중서가 주장한 뭐죠? 청인 상관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육경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예법 또한
왕대의 예법과 그다음 신하의 예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왕자의 부동사서 이런 예법들이 나오는 거죠. 예, 이것이 예송농지에 또 반영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주의 입장에서는 농업기술 개혁,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해결하고 있죠. 농촌 문제는. 근데 남인은 토지 분배, 경작권 분배를 주장을 했고 유교적인 측면을 뗀 서인 같은 송시와 같이 조선 성리학을 신봉해서 성리학을 교조화시키려고 했어. 물론 모든 다 성인이 그게 아니라 그때 17세기 때 누가 송시열 중시열 살인세 때. 그래서 이제 그 송시열은 상당히 이게 조선 사상사에 큰 업적을 남겨, 영향을 남겨.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송시열 혼자 뭐가 되는 거야? 송자가 되는 거죠. 자자는 누구한테 붙이는 거예요? 유교의 성인들, 중국의 성인들에게 붙인 건데 송시열은 송자가 되고 거기에다 송자대전이라는 문전을 만들어주죠. 국가에서 문집을. 그래서 이제 정조 때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 송시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성령을 보조화시켰다. 교조화는 뭐죠? 그대로 받는 거야. 주자의 하나하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주자에 대해서 다른 그 뭐냐면 토시를 다는 사람들 다 뭐라고 해? 유능한 이런 사람들 사문난적이라고 막 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그래서 남인은 원시학인 육경을 공부해서 복고풍 학풍을 이뤘다. 그래서 이제 서인하고 남인을 이렇게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양난 위에 어떻게 국가를 제조할 것이냐.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이렇게 견해가 갈려졌는데 주의할 것은 이렇게 도시화 시킨 거는 그냥 도시화 시킨 거고 서인과 남인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인물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예,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한 견해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송농쟁을 이제 보죠. 예송농쟁. 자, 예송농쟁은 이제 보기 전에 그 앞에 이제 양난 직후에 그 조선사회가 성리학적인 어떤 규범들이 점점 내면화됐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종법이 부과해야 돼. 종법이라는 건 예전에 설명했을 거예요. 그 집안의 어떤 대종과 소종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적정자의 관계,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게 종법인데, 예전에는 종법이 그렇게 내세워도 중요시하지 않았어. 형식적이었어. 그러니까 조선 초기 때까지도 종법에 위배됐다고 해갖고 그게 뭐 왕위 계승 같은 것들 논쟁이 안 생겼어요. 근데 그 조선 후기 때 성리학적 명분이 강화되면서 종법 문제가 상당히 강화된 거야.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인조가 자기가 이제 그 누구죠? 그 소현세가 죽고 나서 소현세가 그 아들한테 그 세조를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했죠? 복림대공을 선택했죠. 근데 이것이 종법에 맞지가 않아. 엄밀히 말하면 적장자가 죽으면 그 다음에 세손이 그 다음에 종법을 이어야 될 거야. 대통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조선조기 때 그렇게 왕이 명령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따랐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태종 때는 택견을 했잖아. 세 번째 아들 줬잖아. 근데 그때 신하들이 너무 반대가 심한 거야. 종법에 맞지 않다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냐면 그 인조가 그냥 밀고 나간 거죠. 근데 그 후에도 그것 때문에 호종의 정통성이 약화된 거야. 그건 거꾸로 조선전기 때는 세종이 세 번째 아들이 됐다고 해서 정통성이 약화됐어요? 그게 아니죠. 예. 거기 상관없었잖아. 근데 그만큼 그게 정통성이 약화된 명분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종법이라는 게 뭐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그 당시 조선 후기 때 들어와서 성리학적 가치가 강화되면서 구모가 됐다는 거죠. 절대적이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반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조가 이제 즉위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무슨 반정을 즉위했어요? 그 인조 반정을 즉위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계보가 뭐냐면 선조의 5번째 아들인 정홍군 있죠? 정홍군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 5번째 아들이니까 제가 이제 자기 그 삼촌을 쳐내고 제가 자기가 즉위했잖아. 정통성이 없죠. 그러면 자기의 정통성을 강화시키려면 누구의 정통성을 강화시켜야 될까요? 자기 아버지였던 정홍군의 정통성을 강화시켜야 될 거야. 그래갖고 그 정홍군을 원종이라고 해가지고 원종 추승 그 작업을 펼쳤어요. 근데 그때도 신하들이 반대가 많았는데 그냥 밀어붙였어. 왜냐면 인조 입장일 때는 종법상 그래야지만 왜? 인조 그 다음에
정원군, 아니야, 인조가 아니라 선조, 정원군, 그다음 인조가 되잖아. 이게 종법이 이렇게 연결되잖아, 대룡계통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인조의 그 정책 내용들 보면 막 국방에 적들이 쳐들면 군비도 강화시키고 그래야 되잖아. 그런 거 없어. 군대 못 믿으니까 훈련도 못 시키고 그냥 맨날 사찰만 해. 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인 정원군을 어떻게 추존할 것인가. 거기가 거의 되게 많아. 정신없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데 이런 인조의 그 원종 충성 그 정책들을 왜 했냐? 그만큼 종법이 상당히 강화됐고 이 종법을 통해서 왕권에 뭐가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죠? 정통성이 나왔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이제 이런 연장선상에서 예속 논쟁이 일어나는 거야. 예. 그만큼 되게 중요한 종법이 그 당시 조선기 때 상당히 중요한 논쟁이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속 논쟁을 이제 보죠. 이 예속 논쟁은 단순히 예법이나 종법을 둘러싼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전후 이제 사회 질서의 붕괴를 가정해서 이런 그 제조 논의들의 견해가 이 서인과 남인의 제조적인 견해가 여기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속 논쟁이 어떻게 표출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속 논쟁의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보면요. 일단 이 과정을 보면 이제 미래형 교과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미래형 교과서 123페이지 펴보세요.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40분에 시작. 아 그래요? 그럼 읽어보고 좀 시죠. 네. 미래형 교과서 123페이지 펴볼까요? 네. 만화까지 잘 돼 있어요 여기. 만화 보면 잘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예. 분단 정치의 그 전개 중에서도 그거 한번 읽어보죠. 분단 정치의 전개. 외란이 일어나기 전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을 때에는 동인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이후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섰는데 이러한 분단의 분화는 학연에 따른 정책과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광해군 때 집권한 북인은 서인과 남인을 배제한 채 권력을 독점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선조의 적자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폐비시키는 등 정치적 무리수를 두었다. 이에 서인을 중심으로 인조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과 북인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다. 정권을 잡은 서인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란 이후 최고 정치 기구로 떠오른 비변사를 장악하고 이를 통해 정치를 주도하였다. 또 훈련도감을 비롯해 후군과의 관계 악화 속에 새로 설치된 어영청, 총경청, 수호청 등 중앙군영의 병권을 장악하여 권력 유지를 위한 군사적 기반으로 삼았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서인 정권은 남인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였다. 이로써 분당 정치는 한동안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현종 때 효종비와 효종과 효종비의 국장과 관련해 자의 대비의 상봉 문제로 예송이 일어났다.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치 주도권이 남인에게 넘어갔다. 이를 계기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점차 격화되어 갔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이제 자세한 예속 논쟁 부분은 좀 쉬었다 할게요.